옛날 옛적 김대감에게 투정 많은 노처녀 5이 있었으니 그 대감댁에 시집 온 새 색시하여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설아 아가씨, 정신 차리셔요. 캄캄한 밤 대갓집 뒤뜰골방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병든 소녀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아닌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 된 16 어린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5 시누이의 온갖 투정과 냉대를 견디며 밤마다 몰래 병든 시누이를 돌보아 왔습니다. 과연 이 어린 올케는 자신을 향한 오해와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감자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는 유난히도 어두운 밤이었지요.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아 나무잎마저 숨을 죽인 듯한 그런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대갓집 안채에서 한참 떨어진 뒤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지, 골방 안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어린 소녀 하나가 온몸을 뒤틀며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침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기침 끝에 붉은 핏덩이가 이불깃에 번져나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아였습니다. 이 집의 6째 딸이자 아무도 찾지 않는 병든 막내였지요. 안채에서는 5 언니들이 저마다 고난잠에 빠져 있었고 그 누구도 이 골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그 간격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흔들리듯 그렇게 위태롭게 말이지요. 설아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문득 어린 시절 오라버니의 등에 엎여 마당을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스했던 기억이 지금 이 차가운 골방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낡은 문짝이 조심스레 밀려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작은 약탕기를 받쳐든 어린 새색시 하나가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16의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남짓된 막내 며느리였지요. 하연은 어둠 속에서 설아의 야윈 얼굴을 발견하고는 놀란 숨을 삼키며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불깃에 번진 붉은 자국을 본 순간 하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약탕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으며 그녀는 다급히 설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열기가 마치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설아 아가씨, 설아 아가씨, 정신 차리셔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연이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연은 다급하게 설아의 몸을 조심스레 일으켜 안았습니다. 설아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고 그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아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불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약을 먹여야 할지, 혹여 이 소리에 5 시누이가 깨어나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그러나 그 모든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이 하연에게는 무엇보다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가씨. 과연 이 어린 올케는 다 죽어가는 시누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 한밤의 위태로운 장면 뒤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하연이 처음 이 집 대문을 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한양 인근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늙은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오래도록 서 있었고, 그 굽은 가지 위에는 까치 한 쌍이 사이좋게 지저귀며 날아들었습니다. 담장 안뜰에는 붉고 흰 모란이 서로 다투듯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저 멀리 하늘 위로는 학 두 마리가 유유히 원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지요. 누가 이 집을 본다면 필시 복이 넘치는 집안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대감의 벼슬과 재산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이미 인근 고을에 널리 퍼져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매화 향기만으로도 걸음을 멈추고 부러운 눈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바깥 사람은 결코 짐작하지 못할 서늘한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붉은 술이 늘어진 가마 한 채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꾼들의 어깨는 오랜 길을 걸어와 땀에 젖어 있었고, 가마 안에서는 16 어린 새색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이 집의 늦둥이 외아들, 정효 도령의 아내가 되어 시집 오는 길이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하연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든 정성을 다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얻게 되는 법이다. 하연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하연은 조심스레 몸을 낮추어 가마에서 내려섰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옷고름을 가만히 흔들었고, 하연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고개를 들어 이 낯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기와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낯선 얼굴들을 떠올리자 하연의 발끝이 저도 모르게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짐을 부리는 동안 하연은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길을 따라 계속하면 친정집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마당과 부엌에서 늘 무언가를 끓이고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집을 가면 다시는 그 마당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하연은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으나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집이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어깨를 펴고 한 걸음씩 또렷하게 그 대문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하연을 맨 처음 맞이한 것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시어머니의 다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5명의 시누이가 나란히 늘어서서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지요. 첫째 아가씨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여럿 매단 채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새언니가 될 하연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둘째 아가씨는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치켜 올렸고, 넷째 아가씨는 손거울을 슬쩍 들어
제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는 다시 하연을 바라보았고, 다섯째 아가씨는 곁눈질로 하연의 옷차림 구석구석을 헤아리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가씨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듯 하품을 삼키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연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자 첫째 아가씨가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더니 옷차림이 과연 수수하기 짝이 없구나. 저 비녀도 어디서 저리 낡은 것을 가져왔단 말이냐. 뭐 상관없다. 어차피 이 집안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정 같은 건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게 좋을 테니 말이다. 그 말에 나머지 시누이들도 저마다 피식거리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둘째 아가씨가 그 웃음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습니다. 이 집에서는 마음을 함부로 주는 이가 늘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새언니도 곧 알게 되겠지요. 하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붉어졌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고, 낯선 이들 앞에서 이런 냉대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서러운 마음도 함께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얼굴 위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친정 어머님의 가르침을 되뇌었습니다. 정성이란 것은 겉으로 표를 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다. 마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연을 향해 형식적인 몇 마디를 건넨 뒤 이내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 안에서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얼마나 좁고 냉랭한지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고 자신에게 배정된 방을 향해 담담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연이 이 집에 들어와 지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째 아가씨는 화려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만족하는 사치스러운 성정이었습니다. 이 비단은 색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저번에 말한 그 진분홍 비단은 어찌 되었느냐? 상단에 다시 사람을 보내라고 몇 번을 일렀느냐? 당장 다시 가져오라, 일러라, 어서. 하연은 그 성화를 받아내며 조용히 상단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답하고는 곧장 몸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아가씨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국이냐? 간이 이게 뭐야? 짜서 목이 다 아플 지경이다. 다시 해오래도 어서. 하연은 놀라 그릇을 얼른 치우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셋째 아가씨는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의 화신 같은 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졸려서 못하겠다. 오늘은 그냥 자야겠으니 누가 나 좀 깨우지 말아라. 이 수틀도 저기 좀 치워다오. 보기만 해도 손이 아픈 것 같구나. 넷째 아가씨는 하루 종일 손거울만 들여다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낯빛이 왜 이렇게 칙칙해 보이나. 분을 다시 발라야겠다. 거울 좀 이리 다오. 그리고 저 연지도 좀 가져오라. 다섯째 아가씨는 남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성정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그 비녀를 가져왔다던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일이야. 수상하지 않느냐. 하연은 이 다섯 시누이의 투정과 성화를 하나하나 받아내며 시집 온 첫날부터 벌써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다섯 시누이의 온갖 투정을 조용히 감당해 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하연을 유일하게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아 준 이는 늙은 유모였습니다. 아씨, 너무 마음 쓰지 마시어요. 이댁 아가씨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귀하게만 자라시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실 뿐이지요. 하연은 그 말에 옅은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물동이를 이고 뒷뜰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담장 구석에는 낡고 허름한 방 한 채가 반쯤 가려진 채 서 있었지요. 하연은 지나가던 늙은 유모를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모, 저 뒷뜰 골방에는 누가 지내고 있습니까? 늙은 유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얘기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어요, 아가씨. 저기는 6째 아가씨가 계신 곳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골방에 뉘어져 지내신 지 벌써 여러 해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연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연은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그 낡은 골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연은 자리에 누웠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뒷뜰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하연의 귀에 낮고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은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만을 덮은 채 초췌한 얼굴의 어린 소녀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들어가 보아도 되겠습니까? 문소리에 소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데. 저는 이 집의 부끄러운 딸 설아라고 합니다. 하연은 그 여인 얼굴과 갈라진 목소리를 마주한 순간 가슴 한복판이 뭉근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 하연이라 합니다. 그리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집의 며느리이니 아가씨와는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연은 그 흔들리는 눈빛을 마음에 새기며 우선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하연은 이불 속에 몸을 눕혔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어찌 되겠느냐. 벌써부터 5시 누이의 눈밖에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내 다른 생각이 그 뒤를 따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면 그 어린 것은 저 골방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지 않겠느냐. 두 마음이 서로 밀고 밀리며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친정에서 어머니가 병든 이웃을 돌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이란 것은 핏줄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정도 함께 흐르는 법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정성을 다해보자. 이튿날부터 하연은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골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 다다른 하연이 문을 열자 설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뜨끈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드셔보세요. 설아는 주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대체 왜 저 같은 것을 돌봐주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 마시어요.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아가씨가 이렇게 홀로 아파하시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 대답에 설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언니, 이 죽기. 참으로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밤 따뜻한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밤 설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릴 적에는 저도 언니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놀았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모두가 저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시더군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 아가씨는 결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 저는 밤마다 언니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저 역시 밤이 되면 이곳에 올 생각으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무렵 하연은 남편 정효와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방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이 댁 안에 6째 아가씨가 계시다는 것을 서방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정효는 그 말에 손끝이 멈칫하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소. 설아는 나와 어릴 적에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소.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을 얻고 나서부터는 나 역시 그 아이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 점점 발걸음을 끊고 말았소. 서방님, 설아 아가씨를 뵈러 가보신 지가 대체 얼마나 되셨습니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 하여 곁에 있어주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효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몰래 뒤뜰 골방을 찾았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온유의 정이 그렇게 다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5 시누이들의 투정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연은 그 모든 투정과 소란을 하나하나 받아내며 손끝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해질 만큼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남몰래 산길을 올라 손수 약초를 캐고 그것을 정성껏 다려 설아에게 먹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연은 뒷산 오솔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설아 아가씨.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렇게 쓰일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하연이 캐어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먹인 지 여러 날이 지나자 설아의 낯빛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골방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정효가 들어섰습니다. 설아야,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 용서해다오. 설아는 오라버니의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잊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있다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다만 마주하기가 두려웠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오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5째 아가씨는 잠이 오지 않아 뒤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하연이 골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것이
이 밤중에 대체 무엇을 들고 저리 몰래 다니는 것이냐. 아무래도 수상하기 짝이 없구나. 분명하다. 저것이 밤마다 곳간의 물건을 몰래 빼내어 어딘가에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튿날 아침 5째 아가씨는 내 언니를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언니들, 내 밤사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 그 새언니가 한밤중에 곳간 쪽에서 무언가를 들고 몰래 뒤뜰로 향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저번부터 곳간의 곡식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조용하고 얌전한 척하던 것이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순식간에 5자매 사이에는 하연을 향한 의심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소문은 그날이 다 가기도 전에 안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날 저녁 5 시누이는 하연을 대감과 마님이 계신 사랑채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님, 이 며느리가 밤마다 곳간의 곡식과 약재를 몰래 빼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목격한 일이니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님. 뒤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 길이 없으니 참으로 두렵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노여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으라. 딸들이 저리 입을 모아고 하는데 대체 그 밤중에 무엇을 들고 어디로 다녔는지 소상히 아뢰어 보아라. 하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2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으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며느라,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해보아라. 그러나 하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설아의 존재를 밝힌다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그 아이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견디면 된다. 나 하나 억울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연이 끝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자 집안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 뻔뻔한 얼굴 좀 보아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보다. 친정에서 배운 것이 도둑질이었나 보구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계속되는 근심과 추운 날씨 탓인지 설아의 병세가 갑자기 크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연이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대감의 노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 잘못을 알면서도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다 하겠다. 이런 며느리를 어찌 이 집안에 그대로 두겠느냐. 내일 아침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 알라. 하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지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설아 아가씨는 이제 누가 돌본단 말이냐. 방으로 돌아가던 하연의 발걸음이 문득 뒤뜰 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발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설아 아가씨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골방에 다다른 순간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캄캄한 그 밤의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설아 아가씨, 정신 차리셔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연이 여기 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가씨. 한동안 흐느끼던 하연은 문득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스스로를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어찌하여 나는 그리 망설였단 말이냐. 그러나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설령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 누구 없느냐? 개 아무도 없느냐? 냉수와 마른 수건을 가져오라. 어서. 그리고 마님께도 즉시 이 사실을 알려라. 하연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이는 다름 아닌 마님과 대감, 그리고 5 시누이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하연이 그동안 몰래 가져다 놓은 여벌 이불과 산에서 캐어온 약초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말려둔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훔친 것이 아니라 저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밤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손수 마련한 것이었단 말이냐.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던 설아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언니가 밤마다 저를 돌봐주셨어요. 약초도 손수 산에서 캐다 주셨고요. 그러니 부디 언니를 나쁘게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5 시누이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골방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내가 그동안 어미 노릇을 어찌 이리 못하였단 말이냐. 설아야,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첫째 아가씨가 먼저 무릎을 꿇으며 하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도둑이라 몰아세웠으니 제가 밤에 언니를 보고도 어찌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어나시어요, 아가씨들. 지난 일을 탓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설아 아가씨의 몸을 하루빨리 낫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설아가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마님이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으라. 대체 어디서 그런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웠단 말이냐? 송구하오나 이제야 말씀 올립니다. 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젊으실 적부터 인근 마을에 병약한 이웃들이 있으면 손수 약초를 캐다가 돌보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곁에서 자연히 약초의 생김과 쓰임을 하나둘 배우게 되었지요. 그 말의 방안이 다시 한번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깊은 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크게 오해하였다. 소문만 믿고 진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성급하게 화를 내었으니 이는 이 늙은이의 크나큰 잘못이다. 정효 역시 하연의 곁으로 다가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그동안 나 혼자만 부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서도 이 자리에서 나서서 말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서방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을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감은 5 시누이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훈계를 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저 며느리에게 온갖 투정을 부리고 이제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운 것을 이 아비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새언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날 우리 앞에서 그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정을 밝히면 설아 아가씨가 다시 온 집안의 구설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하나 억울한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힘없는 그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하연의 정성과 온 가족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병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골방이 아니라 내 방을 새로 꾸며줄 것이다. 이 옷을 입고 어서 몸을 더 회복하여라. 언니들,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이 집안은 결코 이런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참으로 고맙소, 부인. 저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 이 집안 모두의 마음이 그 씨앗을 꽃 피운 것입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들었던 매화나무에는 어느새 다시 꽃이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5 시누이와 병이 다 나은 설아, 그리고 하연이 나란히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늙은 소나무 위에서는 까치 2 마리가 다시 사이좋게 지저귀었고, 하늘 위로는 학 2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 저리 다정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입니다. 그렇소. 우리 집안에 참으로 귀한 복이 들어왔소. 저 어린 며느리의 정성이 이 집안 전체를 다시 살려낸 것이나 다름없구려. 설아는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조심스레 꺾어 하연의 머리에 살며시 꽂아 주었습니다. 언니, 이 매화꽃이 참으로 언니를 닮았습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다 견디고도 이렇게 곱게 피어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저 혼자 견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집안의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성이란 것은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은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정성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칠 줄 아는 것 역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입니다.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